그 말은 갑작스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자신이 살아온 26해가 통째로 누군가의 장난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처음으로 느꼈다. 그게 26해 동안 나를 기만한 너한테 내리는 벌이야. 말을 던진 사람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분노가 끌어넘치면 보통 목소리가 갈라지고 숨이 가빠지기 마련인데 그 고요함은 오히려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침내 결심했을 때의 온도였다. 그 고요함이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얼렸다. 상철은 그 얼음 속에 갇힌 사람처럼 고개도 제대로 돌리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입술은 벌어졌는데 말은 나오지 않았다. 나오면 무너질 것 같았다. 상철은 누군가의 눈을 마주치려 했다가 실패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 될 것 같았다. 그동안 믿어왔던 시간들이 믿음이 아니라 기만으로 불리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잃는다. 상철은 지금 그 지점을 밟고 있었다. 바닥이 꺼질 것 같은데도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상철이 겨우 내뱉었다. 그럴 리가. 그 말은 상대를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붙잡으려는 말이었다. 하지만 말이 공기 중에 떠오르기도 전에 침묵이 삼켜버렸다. 침묵은 너무 단단했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침묵이었다. 상철은 그 침묵이 가장 잔인하다는 걸 알았다. 부정도 변명도 화해도 허락하지 않는 침묵. 사람을 선택지 없는 곳으로 몰아넣는 침묵. 상철의 머릿속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해서 울렸다. 26해. 기만. 벌.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끝처럼 달라붙었다. 그 26해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아침을 맞았고 수없이 많은 밤을 지나왔다.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 수많은 장면들이 한꺼번에 흔들리며 그때도 거짓이었나라는 질문으로 변했다. 상철은 숨을 들이마셨다. 숨이 폐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다. 가슴 중앙이 단단한 매듭으로 묶인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손바닥을 확인했다. 손이 떨렸다. 손이 떨린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자존심이 먼저 상처받았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건 마음이 이미 무너졌다는 뜻이니까. 왜 지금이야? 상철이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상대를 향한 말 같았지만 실은 시간을 향한 말이었다. 왜 하필 지금? 대답은 없었다. 대신 누군가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상철은 그 시선이 미안함인지 두려움인지 혹은 안도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시선은 상철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상철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관심이 없었다. 상철은 그 사실이 더 아팠다. 상철은 서류철이 놓인 테이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종이에 모서리, 날짜, 도장, 단정한 글씨. 그 단정함이 더 잔인했다. 잔인한 진실일수록 깔끔한 옷을 입고 나타난다. 상철은 서류를 집어 들려다가 손을 내렸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었다. 그걸 읽는 순간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알고 있었다. 읽지 않으면 미쳐버릴 거라는 것도. 상철의 심장은 한 번씩 크게 뛰었다. 뛰는 심장 소리가 방 안을 흔드는 것만 같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차분해져야 한다고 수십 번 말했지만 차분함은 단어처럼 마음에 착 붙지 않았다. 차분함은 평온한 사람에게나 오는 것이지 바닥이 꺼지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그때 상철의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간 장면이 있었다. 오래전 누군가의 말끝이 이상하게 멈추던 순간. 누군가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던 순간.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하면서 손을 뒤로 숨기던 순간. 그때는 가족이니까라며 넘어갔던 것들이었다. 이제 그 장면들이 한꺼번에 되돌아와 상철의 뒤통수를 세게 때렸다. 상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났다. 그 피 맛은 현실감이었다. 꿈이라면 깨면 되겠지만 현실은 깨는 순간 더 똑바로 보인다. 상철은 지금 똑바로 보는 걸 피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똑바로 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 무렵 다른 곳에서 수빈은 자신이 왜 발끝부터 차가워지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아침부터 마음이 내려앉았다. 누가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떤 공기가 그녀를 눌렀다. 수빈은 지역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문 앞에 선다는 건 단순히 방문이 아니라 관계의 경계를 넘는 일이었다. 수빈은 손을 들어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낯선 떨림이었다. 불안이 몸을 먼저 잡아당겼다.
수빈이 망설이는 사이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나온 건 성재였다. 성재의 얼굴은 말보다 먼저 모든 걸 고백하고 있었다. 붉게 부어오른 눈, 마른 입술, 숨을 삼키는 목구멍의 경련. 성재는 울고 있었다. 정확히는 울음을 다 끝내지 못한 채 울음을 안고 서 있었다. 수빈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질문이 아니라 확신이 먼저 생겼다. 이 집 안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확신. 수빈은 괜찮냐는 말을 꺼내려다가 삼켰다. 괜찮냐는 말은 때로 잔인하다. 괜찮지 않은 사람에게 괜찮냐고 묻는 건 대답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성재야. 수빈이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위로처럼 떨어졌지만 사실은 붙잡음이었다. 무슨 일이야? 성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을 마주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성재는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가 결국 고개를 아주 작게 흔들었다.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수빈은 성재의 어깨를 잡지 않았다. 잡는 순간 성재가 쓰러질 것 같았다. 대신 수빈은 문 옆에 서서 성재와 같은 방향으로 서 있었다. 같이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이 조금은 숨을 쉰다. 수빈은 문틈 너머를 보았다. 집 안은 평소처럼 보이지만 평소와 같지 않았다.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던 정적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 정적이 두꺼운 카페처럼 발목을 붙잡았다. 수빈은 그 정적이 숨김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누군가가 숨기고 있다. 누군가가 숨긴다. 누군가가 숨겨왔다. 수빈의 마음속에서 단어들이 연결되며 하나의 문장으로 굳었다. 이 집은 지금 거짓으로 버티고 있어. 성재는 수빈을 피해 한 걸음 옆으로 비켰다. 그 비킴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보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성재는 지금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해서 보여지지 않는 건 아니다. 수빈은 성재의 떨림을 받고 성재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구멍이 비명을 삼키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아. 성재가 겨우 말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이 다시 고였다. 성재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닦아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그저 고개를 숙였다.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제는 알아야 해. 수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단호함은 용기에서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포에서 온다. 더 늦으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공포. 수빈은 지금 그 공포를 품고 있었다. 같은 시간 성희는 자신을 향한 의도를 읽고 있었다. 성희는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행동을 믿는 사람이었다. 행동은 늘 진실을 흘린다. 진석은 요즘 유난히 말을 조심했다. 조심한다는 건 뭔가를 숨긴다는 뜻이기도 하다. 성희는 진석의 조심스러움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칼을 숨기는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다. 성희는 오늘 아침 아주 사소한 문장을 듣고 등골이 차가워졌다. 정리해야 할 게 많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 정리. 그 단어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관계를 정리하고 흔적을 정리하고 사람을 정리하는 단어였다. 성희는 그 단어가 자신을 향한다는 걸 직감했다. 진석은 그녀를 밑바닥으로 보내려 한다. 밑바닥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존재의 문제였다.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얼굴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성희는 더 이상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참는 동안 상대는 준비한다. 참는 동안 상대는 판을 짠다. 참는 동안 자신은 점점 약해 보이는 사람이 된다. 성희는 그 약함이 상대에게 얼마나 달콤한 타이밍인지 알고 있었다. 성희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거울을 보지 않았다. 거울을 보면 흔들릴까봐. 흔들리면 멈출까봐. 멈추면 밀릴까봐. 그녀는 걸었다. 걷는 동안 숨을 3번 깊게 들이마셨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순서다. 성희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반복했다.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그곳의 공기는 집안의 공기처럼 감정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냉정하고 단정했다. 성희는 그 단정함이 오히려 위로가 됐다. 적어도 여기서는 누군가가 울어도 비웃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가 떨려도 약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았다. 성희는 의자에 앉자마자 말했다. 제가 당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남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 이제는 모른 척하지 않겠다. 이제는 괜찮은 척하지 않겠다.
변호사는 조용히 성희의 말을 들었다. 성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이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계산했다. 계산한다는 건 이미 싸움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감정으로만 울부짖는 싸움은 져도 된다. 하지만 계산이 들어간 싸움은 이겨야 한다. 성희는 이기고 싶었다. 아니, 최소한 살아남고 싶었다. 그때 성희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진석의 메시지였다. 짧았다. 내일 이야기하자. 성희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내일이라는 단어는 시간의 약속이 아니라 압박처럼 느껴졌다. 내일은 이야기의 날이 아니라 결과의 날이 될 수도 있었다. 성희는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에게 말했다.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해요. 전부요. 목소리가 낮아졌다. 낮아진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긴다. 한편 상철은 결국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종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한 줄을 읽고 두 줄을 읽고 세 줄을 읽다가 멈췄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얼굴이 창백해지는 건 단지 충격 때문이 아니다. 몸이 살아남기 위해 피를 중요한 곳으로 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상철의 몸은 생존을 선택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생존과 별개로 부서지고 있었다. 상철은 서류를 내려놓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자존심도 바닥에 닿았다. 그는 그 사실이 너무 싫었다. 하지만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지 않았다. 상철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울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감정이 너무 많아서 출구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대신 분노가 들어왔다. 분노는 출구가 쉽다. 누군가를 향해 쏟으면 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상철이 혼잣말을 했다. 그 말은 자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한 변호였다. 상철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런 벌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기만당한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지만 언제나 가장 큰 대가를 치른다. 가해자는 준비했다. 피해자는 준비하지 못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진실은 폭탄이다. 상철은 일어섰다. 이번에는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결심이 몸을 세운 것이다. 확인해야겠어. 상철은 말했다. 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상관없었다. 그 말은 밖으로 던진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박힌 말이었다. 확인하지 않으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 확인하면 더 아플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아프다. 상철은 더 아픈 쪽을 선택하기로 했다. 고통에는 끝이 있어야 하니까. 수빈은 성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혔다. 성재는 손을 무릎 위에 놓고 계속 주무르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수빈은 그 손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멈추게 하면 성재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사람은 불안할 때 무언가를 반복한다. 반복은 마음을 붙잡는 마지막 골이다. 지역은? 수빈이 물었다. 수빈은 지역의 이름을 꺼내는 순간 성재의 어깨가 더 움츠러드는 걸 봤다. 그 반응만으로도 수빈은 알았다. 지역의 집이라는 공간이 지금 어떤 의미가 됐는지. 그 공간은 휴식이 아니라 사건의 무대가 되어버렸다는 걸. 성재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거기서 내가 봐버렸어. 봐버렸다는 표현은 알아버렸다는 뜻이다.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성재는 지금 그 돌아갈 수 없음에 울고 있었다. 수빈은 성재의 말을 끝까지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내가 본 게 무엇이든 이제 혼자 들고 있지 마. 수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는 사람을 붙잡는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임은 약속이기도 했지만 부탁이기도 했다. 나를 버리지 마. 그 부탁을 수빈은 거절할 수 없었다. 성희는 사무실에서 나온 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니 귀 속에서 진석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다. 늘 부드럽고 늘 타협을 말하던 그 목소리. 그런데 이제 그 목소리는 다른 의미로 들렸다. 부드러움은 때로 가장 무서운 칼날이다. 상처가 나도 피가 늦게 난다. 늦게 피가 나는 만큼 상처는 깊다. 성희는 전화기를 들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지 잠깐 망설였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을 인정하는 일이다. 성희는 약함을 싫어했지만 지금은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성희는 결국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만나.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다. 성희는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흔들리는 순간 상대는 더 밀어붙인다. 성희는 흔들림을 감추는 법을 알고 있었고 지금은 그 기술이 생존의 기술이 됐다. 밤이 찾아오자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조용함은 종종 평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숨죽임이다. 숨죽임은 폭발 직전의 상태다. 상철은 거실에 앉아 불 꺼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듯 상철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꺼지고 있었다. 믿음이 꺼지고 기대가 꺼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것들이 꺼졌다. 대신 다른 것들이 켜졌다. 의심, 분노 그리고 결심. 상철은 문득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붙잡을 사람은 이미 상대편일지도 모른다. 상철은 이 상황에서 편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비참했다. 가족에게 편이 있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그런데 지금은 편이 필요했다. 상철은 혼자서는 서 있을 수 없었다. 아니, 서 있을 수는 있다. 다만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이다. 수빈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재를 몇 번이나 돌아봤다. 성재는 창밖을 멍하니 보았다. 눈물이 말라붙은 얼굴은 더 피곤해 보였다. 수빈은 그 피곤함이 단지 잠을 못 자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많이 부서져서 생긴 피곤함이라는 걸 알았다. 마음이 부서지면 몸도 같이 부서진다. 수빈은 성재를 더 이상 부서지게 두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수빈 역시 알고 있었다. 이건 수빈이 막을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다. 수빈이 할 수 있는 건 옆에 있어주는 것뿐이다. 옆에 있어주는 것도 때로는 기적이 된다. 성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가면 흔들릴 것 같았다. 익숙한 공간은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약해지는 순간 결심은 무너진다. 성희는 오늘 결심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낯선 공간에서 낯선 공기 속에서 버티기로 했다. 성희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확인했다. 내일 이야기하자. 성희는 답장을 쓰다 지웠다. 쓰다 지우는 행동은 마음이 갈라진다는 뜻이다. 갈라진 마음은 조용히 피를 흘린다. 상철은 결국 누군가와 마주 앉았다. 마주 앉은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상철은 그 손가락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화가 났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건 불안의 표시인데 그 불안이 상철의 불안과 같아 보이지 않았다. 상철의 불안은 삶의 불안이고 상대의 불안은 들켜서 생긴 불안처럼 느껴졌다. 상철은 그 차이를 느끼는 순간 분노가 더 차오르는 걸 막지 못했다. 대답해. 상철이 말했다. 짧고 낮은 목소리. 낮은 목소리는 더 무섭다. 정말 전부 거짓이었어?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침묵. 다시 그 침묵이 상철을 선택지 없는 곳으로 몰아넣었다. 상철은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견딜 수 없다는 건 결국 폭발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상철은 폭발하고 싶지 않았다. 폭발하면 상대는 상철이 난폭하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상철은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상철은 진실만 원했다. 진실만. 그게 가장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수빈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을 끓였다. 물이 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머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것이다. 수빈은 컵을 꺼내면서도 손이 떨렸다. 물을 따르다가 손등에 뜨거운 물이 튀었는데도 수빈은 아픈 줄을 몰랐다. 통증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성재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수빈은 그 표정이 무섭다고 느꼈다. 사람이 울 때보다 울지 못할 때가 더 무섭다. 울지 못한다는 건 이미 마음이 굳었다는 뜻일 수 있다. 굳은 마음은 깨지기 쉽다. 수빈은 성재가 깨질까 봐 두려웠다. 내가 그때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어. 성재가 말했다.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었다. 성재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자신을 탓한다. 그래야 세계가 유지된다.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믿으면 앞으로는 잘하면 된다는 희망이 생긴다. 하지만 그 희망은 거짓인 경우가 많다. 성재는 지금 그 거짓 희망에 매달리고 있었다. 수빈은 고개를 저었다. 너 잘못 아니야? 수빈은 단호하게 말했다. 누군가가 숨긴 게 문제지.
수빈이 누군가라고 말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누군가라는 단어는 이름을 호출하지 않으면서도 이미 모두의 머릿속에서 특정한 얼굴을 불러온다. 수빈은 그 얼굴을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성재가 무너질 것 같았다. 성희는 다시 변호사와 통화했다. 자료가 필요해요. 성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은 피로 위에 쌓인 차분함이었다. 피로는 사람을 무디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더 예리하게 만든다. 성희는 예리해지고 있었다. 예리함은 아프다. 하지만 예리함이 없으면 베인다. 변호사는 말했다. 상대가 원하는 건 당신이 흔들리는 모습일 겁니다. 성희는 그 말을 듣고 짧게 웃었다.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분노의 다른 표현이었다. 그럼 흔들리지 않으면 되겠네요. 성희는 짧게 대답했다.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상철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잠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잠이 오면 꿈에서조차 진실을 마주칠 것 같았다. 상철은 눈을 감는 게 두려웠다.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지니까. 상철은 주방에서 물을 마셨다. 물은 차가웠지만 목구멍을 내려가는 느낌이 거의 없었다. 몸이 현실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져 있었다. 그때 상철은 결심했다.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삶을 대신 정리해버리겠지. 정리. 상철도 그 단어를 떠올렸다. 누군가가 자신을 정리하려 한다. 그 정리는 물건의 정리가 아니라 사람의 정리다. 상철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순간 상철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대상이 된다. 수빈은 새벽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깼다. 꿈을 꿨다. 꿈속에서도 성재가 울었다. 깨어나니 성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성재는 밤새 한 번도 눕지 않은 듯 했다. 눈밑이 검었다. 수빈은 성재에게 다가가 조용히 담요를 덮어줬다. 성재는 담요를 거절하지 않았다. 거절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수빈은 그 작은 희망에 매달렸다. 성희는 아침이 되자마자 움직였다.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 움직이면 최소한 몸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성희는 자신에게 필요한 이름들을 머릿속에 나열했다. 연락해야 할 사람, 확인해야 할 서류, 증명해야 할 사실. 삶이 이렇게 빨리 전쟁이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전쟁이 된 이상 무장을 해야 했다. 상철은 결국 누군가를 찾아가기로 했다. 누군가의 집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노크를 하려는 순간 그 손이 멈췄다. 노크를 하는 건 진실을 요구하는 행동이다. 진실을 요구하는 순간 상대는 방어한다. 방어하는 순간 더 큰 거짓이 나온다. 상철은 그 연세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노크를 해야 했다. 노크를 하지 않으면 그는 평생 이 문 앞에 서 있게 될 것이다. 상철은 손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두드리는 소리는 작았지만 상철의 삶에서는 가장 큰 소리였다. 문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 발소리는 천천히 다가왔다. 천천히 다가온다는 건 상대도 시간을 벌고 있다는 뜻이다. 시간을 번다는 건 거짓을 준비하는 행위일 수도 진실을 꺼내기 위한 용기일 수도 있다. 상철은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문이 열리면 상철은 더 이상 예전의 상철이 아니다. 문이 열렸다. 상철은 상대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제 숨기지 마. 상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는 더 무섭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는 이미 마음이 결심했다는 뜻이다. 수빈은 문 밖으로 나서며 성재에게 말했다. 우리도 확인하자. 수빈은 성재에게 진실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이 이미 성재를 찾아왔다. 찾아온 진실을 밀어내면 진실은 더 잔인한 방식으로 다시 찾아온다. 수빈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확인하자고 말했다. 확인하자는 말은 곧 함께 견디자는 말이다. 성재는 수빈의 결심을 눈치챘는지 갑자기 말했다. 하지마. 성재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확인하면 더 아파. 성재의 말은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는 이미 확인했고 그래서 울고 있다. 수빈은 그 간절함을 이해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아픈 걸 피하면 수빈이 말했다. 다음엔 더 크게 아파. 수빈은 자신의 목소리에서 낯선 단단함을 느꼈다.
단단함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생기는 감정이다. 수빈은 성재를 지키고 싶었다. 상철도 성희도 자신도. 성희는 진석과 마주 앉게 되는 시간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면 진석이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성희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다. 성희는 진석이 약속한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다. 먼저 도착하는 건 상대에게 시간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진석은 늦지 않았다. 늘 그렇듯 정돈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진석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성희에게는 그 부드러움이 더 섬뜩했다.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언제나 계산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성희는 미소로 답하지 않았다. 미소는 지금 성희에게 사치였다.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 진석이 말했다. 걱정처럼 들리는 문장. 하지만 성희는 그 문장 속에서 약점 확인을 읽었다. 진석은 성희의 힘듦을 걱정하지 않는다. 진석은 성희의 힘듦이 언제 무너질지 확인하는 단서가 되길 바란다. 힘든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성희가 말했다. 성희의 목소리는 낮았다. 낮은 목소리는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감정을 칼처럼 다듬는 방식이다. 진석은 잠깐 눈썹을 올렸다. 그 짧은 반응이 성희에게는 충분했다. 진석은 성희가 이렇게 말할 줄 몰랐다. 예상 밖은 계산의 적이다. 무슨 뜻이야? 진석이 물었다. 성희는 진석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지길 바라지? 성희가 말했다. 단도직입. 돌려 말하지 않는 건 상대의 반응을 빠르게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진석은 잠시 웃었다. 웃음은 방어였다. 너무 과민하네. 진석이 말했다. 과민하다는 말은 상대를 비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흔한 기술이다. 성희는 그 기술에 넘어가지 않았다. 과민한 사람이 아니라 알아차린 사람이라고 해. 성희가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제는 알아. 성희는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봉투가 무겁지 않은데도 테이블 위에서는 묵직한 소리가 났다. 증거는 늘 그렇게 소리를 낸다. 눈에 보이는 무게보다 더 무겁다. 진석의 시선이 봉투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성희의 얼굴로 돌아왔다. 진석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불안이라기보다 계산 수정이었다.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할 때 사람의 눈은 그렇게 흔들린다. 너 어디까지 알고 있어? 진석이 묻는 순간 진석은 이미 많은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범위를 줄이려고 했다. 범위를 줄이면 대가는 줄어들 수 있으니까. 성희는 그 순간 자신이 선택을 잘했다는 걸 깨달았다. 진석은 도망치고 있었다. 진석이 도망친다는 건 성희가 옳다는 뜻이다. 성희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숨긴 것들.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다. 그리고 내가 숨기게 만든 것들. 성희의 말은 진석을 향했지만 동시에 성희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다. 그동안 성희는 가족과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덮었다. 덮는 건 편하지만 덮인 건 썩는다. 썩은 냄새는 결국 새어나온다. 지금 성희는 그 냄새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진석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열면 현실이 된다. 현실이 되면 진석의 손에서 빠져나간다. 진석은 현실을 손에 쥐고 싶었다. 그래서 봉투를 열지 않은 채로 말했다. 지금 이러면 너만 손해야. 진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낮아진 목소리에는 협박이 들어있다. 너의 평판, 너의 자리, 너의 가족. 진석은 그 약점을 이용하려 했다. 성희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손해는 이미 보고 있었어. 성희가 말했다. 내가 그걸 이용해 왔을 뿐이지. 성희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제는 내가 이용할 차례야. 그 말은 선언이었다. 선언은 전쟁을 시작한다. 그 시간 상철은 문 앞에서 들었던 지키려고 했다는 말을 계속 곱씹고 있었다. 지키려고 했다는 말은 상철의 삶을 비웃는 말이었다. 상철은 자신이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너를 지키려고 속였다고 말한다. 상철은 그 모순을 견딜 수 없었다. 상철은 결국 소리를 내지 않게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지켜달라고 한 적 없어. 상철의 말은 담담했다. 담담함은 포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심이다. 나는 진실을 알고도 버틸 수 있어.
상철은 상대를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거짓을 알고는 못 버텨. 그 문장은 상철의 삶 전체에서 가장 정직한 문장일지도 몰랐다. 수빈은 성재에게서 들은 사진 이야기를 마음에 품은 채 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수빈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받지 않는 전화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수빈은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다. 수빈은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 메시지는 기록이 된다. 기록은 전쟁에서 무기가 된다. 수빈은 지금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수빈은 조용히 결심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하자. 눈을 보고 확인하자. 목소리를 듣고 확인하자. 거짓은 종종 글보다 목소리에서 먼저 들린다. 성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이 아직 인간이라는 증거다. 성재는 그 증거를 잃고 싶지 않았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선택은 더 선명해졌다. 상철은 더 이상 외에 머물지 않았다. 어떻게로 넘어갔다. 어떻게 속였는지, 어떻게 숨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만들지. 상철은 자신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원래 질문을 덮는 사람이었다. 가족이니까 넘어가자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철은 넘어가자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가뜨렸는지 깨달았다. 넘어가자고 말할수록 누군가는 더 깊이 숨었고 누군가는 더 멀리 도망쳤고 누군가는 더 크게 웃었다. 상철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오래전에 저장해 두고도 잘 연락하지 않던 번호를 찾았다. 그 번호는 어른들의 세계와 연결된 번호였다. 상철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통화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상철이냐? 상대는 상철의 이름을 바로 불렀다. 상철은 그 즉시 알았다. 상대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름을 그렇게 단정하게 부르지 못한다. 도와줘. 상철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길게 설명하면 자신이 약해진다. 상철은 단 하나만 말했다. 내가 지금 진실을 확인해야 해. 상대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부정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내가 확인하려는 진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인지부터 생각해. 상대의 말은 경고였다. 상철은 대답했다. 감당할 수 있냐 없냐는 내가 결정할 거야. 그 문장은 상철이 스스로에게 주는 허락이었다. 이제는 남이 정해주지 못한다. 상철의 삶은 상철이 정한다. 수빈은 집안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섰다. 불을 켜면 현실이 더 가까워질까봐. 수빈은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지역의 집에서 울며 나온 성재, 그리고 그 집 안에 남아있을 누군가의 얼굴. 수빈은 그 얼굴이 누구인지 아직 확실히 말하지 못했지만 확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 얼굴은 안전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안전한 척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안전한 척하는 사람은 늘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게 만들어 상대의 경계를 낮추기 때문이다. 성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갑자기 속삭였다. 수빈아. 수빈이 돌아보자 성재는 아주 작게 말했다. 나 그 사람을 믿고 싶었어. 믿고 싶었다는 말은 이미 믿을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수빈은 성재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믿고 싶었다는 마음이 가장 잔인하게 부서질 때 사람은 자신을 탓한다. 그래서 수빈은 성재의 손을 다시 잡았다. 믿고 싶었던 건 죄가 아니야. 수빈은 말했다. 죄는 믿음을 이용한 사람이 지는 거야. 성희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밑바닥. 그 단어가 혀끝에서 굴러나왔다. 진석이 말하던 밑바닥은 돈이 떨어진 자리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리일까? 성희는 그 둘 다가 밑바닥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성희가 더 두려운 건 다른 밑바닥이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밑바닥. 성희는 그 밑바닥으로는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았고 그래서 자료를 모으고 그래서 진석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성희는 자신이 강해 보이기 위해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강해지기 위해 두려움을 인정하고 있었다. 진석은 혼자 남은 자리에서 봉투를 오래 바라봤다. 봉투를 열지 않으면서도 봉투 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대강 짐작하고 있었다. 짐작한다는 건 공포다.
공포는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진석은 웃었다. 아주 작게 아주 얇게 웃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누군가가 자신에게 반격할 때 진석은 늘 더 큰 공격으로 맞섰다. 그것이 진석이 살아온 방식이었다. 진석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게 네 사람의 밤은 서로를 모르는 채로도 하나의 결로 이어졌다. 누군가는 진실을 향해 문을 두드렸고, 누군가는 눈물 속에서 증거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법의 언어로 싸움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미소로 다음 칼을 숨겼다. 그리고 아직 누구도 몰랐다. 그 26회의 기만이 단 한 사람의 거짓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침묵이 엮여 만들어진 거대한 장치였다는 사실을. 그 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가 아니라 모두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진실은 늘 한 사람만 겨냥하지 않는다. 진실은 그 옆에 서 있던 사람까지 끌고 간다. 그래서 진실은 무섭다. 무서워서 사람들은 숨긴다. 숨겨서 더 무서워진다. 그리고 마침내 숨길 수 없을 때 벌이 내려온다. 상철은 문을 다시 두드릴 준비를 했다. 수빈은 다음 만남을 피하지 않을 준비를 했다. 성재는 울면서도 말할 준비를 했다. 성희는 돌아서지 않을 준비를 했다. 그 준비들이 모이면 누군가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폭로라는 이름의 아침이 찾아올 것이다. 그 아침이 오기 전까지 집안의 시계는 계속 똑딱거릴 것이다. 똑딱거림은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는 건 시간이 누군가의 편이 아니라는 뜻이다. 시간이 누구의 편도 아니라면 결국 남는 건 선택뿐이다. 그리고 선택은 늘 대가를 요구한다.